이 의미, 뜻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편하고 즐겁고 가뿐하게 해봅시다. 먼저 단어의 뜻, 의미는 알다시피 상황,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개의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요. 제일 1번으로 나와 있는 의미가 중심 의미, 옆에 기본 의미 또는 핵심적인 의미라고도 하는데요. 예문을 먼저 보시죠. 아침밥을 먹었다.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eat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요걸 하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네. 요런 좀 우스갯소리를 할 때 아주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외국인은. 여기 뭔데? 마시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3살, 4살짜리는. 그지? 이럴 때는 음식물을 먹는 게 아니라 아주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즉, 이 의미가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변적 의미라고 하죠. 그럼 그런 것들 중에서 또 뭐 있을까요? 마음을 먹고, 나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어. 그 다음에 겁을 먹었다. 또는 여기는 내가 이 지역을 다 먹어버렸어. 내가 대장이야. 이럴 수도 있죠. 이런 게 다 주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어 중에서 정말 가다, 오다, 먹다 이런 것들은 막 엄청 많은 단어의 뜻이 사전에 있는 거죠. 그럼 2번으로 갑니다. 사전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로 나와 있는데요. 사전적 의미가 옆에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라고 나와 있는 관계로 학생들이 이거를 중심 의미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물론 중심 의미 되죠.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나와 있는 건 다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싹 다 포함한 게 사전적 의미가 되는 거죠. 하여튼 사전에 나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안 나와 있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시적인 의미.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니 사람이 꽃이 어떻게 돼? 이런 게 함축적 의미예요. 소중한, 아름다운, 귀한 그런 존재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함축적 의미는 뭐 상징적 의미라고도 하고 의미가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의미 있는 맞는 해석이 있는 거고 엉뚱한 게 틀린 거고. 거기 예문을 보시면 봄이 왔네. 그거는 기본적인 스프링이에요. 근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럼 빼앗긴 들이 일제시대 조국을 빼앗긴 상태라면 봄은 뭘까요? 광복이겠죠. 이게 함축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럼 넘어가기 전에 옆으로 가서 그 외의 의미 한 4가지 나와 있는데 요거 좀 봅시다. 1번 사회적 의미. 사투리를 써요. 그런데 아이고 그래슈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충청도 사람이구나 하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어를 듣고 또 다른 뜻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사회적 의미예요. 여러분 소개팅을 나갔다 쳐. 그런데 정말 곱고 천생 여자야. 근데 갑자기 우리 민재를 딱 보더니 야 이 새끼야 나 마음에 드냐? 이러면 우리 민재는 마음에 들어요? 무서워요? 무섭지. 뭐지 쟤는? 일진인가? 이럴 거 아니야. 벌써 의미가 쟤는 정상은 아닌 듯 뭔가 기가 대단해 보이는데 하면서 비속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배경을 또 역시 짐작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쵸? 2번째, 정서적 의미는 거기 뭐라고 나오죠? 사용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 감정을 표현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 이봐요 이봐요가 나와 있는데 엄마가 여러분을 보면서 참 잘한다 요거랑 어유 잘한다 이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이게 정서적 의미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이봐요
요거랑 이봐요. 요거랑 어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문맥에 따라서 완전 반대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정서적 의미. 다음 주체적 의미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죠? 화자가 특별히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 어순을 바꾸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하여 드러낸다 이랬어요. 근데 그 예문이 주어에 초점을 두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뭔가 싶기도 하죠. 여기 보세요. 체중을 지금 올림픽에 나가려고 권투 선수가 감량을 해야 되는데 참지를 못하고 뭘 먹은 거예요. 그럴 때 코치가 너 뭐 먹은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하면 먹었냐는 거에 초점이 들어갑니다. 그쵸? 그런데 엄마가 너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 도대체 이걸 먹은 거야? 하는 의미에서 뭐 먹은 거야? 이거? 이럴 때는 무엇을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쵸? 이 초점이 가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도치, 순서를 좀 바꾸기도 하고 중요한 걸 주어로 넣기도 하는 거죠. 이해가 가죠? 주체적 의미. 나는 이 반사적 의미가 제일 재밌어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여기 봐봐. 형준아?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어. 소개팅을 나갔는데 이 남자가 자기 이름을 얘기를 안 해. 그래서 희진이가 물어봤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 신중입니다. 신중. 남자 이름으로 나쁘지 않죠? 성은 뭘까요? 임씨야.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을 임신중 이러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분명히 임신중이라는 멋진 남자 이름을 얘기한 거지만 그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원래의 뜻과 관계가 없는 너는 허구한 날 임신 중이야. 언제 애를 낳아? 이러면서 농담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여기 피바다도 있고요. 그지? 뭐 황금별 또는 한송이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단어의 의미로 사회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들이에요. 다음 이제 동음이어와 다이어 갈게요. 동음이어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텐데 요거는 사실 좀 단순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타자가 친 공이 그랬어요. 그럼 이거 영어로 바꿨을 때 볼이죠, 볼. 다음, 이 일의 성공에는 그의 공이 크다. 이랬을 때 이거를 볼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이 아는 영어 단어로 바꿨을 때 정말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얼토당토하나. 그러면 동음이어예요. 자, 먹는 배, 그 다음 우리가 타는 배, 그리고 요 배. 영어로 완전 너무 다르죠? 그런 거예요. 동음이요. 원래 여기 보세요. 아주 먼 뜻이었는데 우연히 어쩌다가 소리만 같아진 거예요. 얘는. 알겠죠? 다음 다이어입니다. 사실 다이어는요. 다시 위로 올라가 보세요. 거기 중심 의미랑 주변 의미라고 돼 있죠? 사실 중심 의미 한 개밖에 없는 건 단의어라 그래요. 단의어. 주로 예를 들어 의학 같은 데서 전문 용어라든지 뭐 아주 한자어로서 이 좀 디테일한 그런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의어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고유어는 다이어가 많죠. 우리가 오래오래 써오는 동안 의미가 많이 확장이 돼서 주변 의미가 많아진 거죠. 예를 들어 손. 그러면 사람 팔목 끝에 달린 부분 요거는 중심 의미고요. 그 밑에 있는 예시들은 다 주변 의미. 그래서 의미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돼서 다의어라고 하죠. 그 일은 손이 많이 간다. 그렇다면 일이, 노력이,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네 손에 달려있다. 너의 영향력. 그리고 농촌에서는 손이 모자르다라는 거는 일할 사람. 그쵸?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다이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다 손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쵸? 일할 때 손을 쓰지 그럼 뭘 써? 물론 머리도 쓰지만
따라서 다이어, 동음이어 구별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거는 비슷한가 좀 다른가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이어예요. 다이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동음이어는 물론 동사 같은 데서 좀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여기에 물이 가득 차다. 물이 가득 찼어요. 또는 여기 있는 공을 뻥 차봐. 딱 봐도 이거는 의미가 너무 다르죠? 이런 게 동음이어예요. 다이어가 좀 약간의 연관성만 있어도 다이어입니다. 동음이어가 상대적으로 좀 더 적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단어의 의미 관계에서 이제 유의, 반의, 상하 관계. 요거 세 개만 하면 돼요. 오늘 수업은 가뿐합니다. 유의 관계는 비슷한 말이죠. 비슷한 말. 그래서 유의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사육하다,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 이런 게 다 어떤 대상을 점점 자라게 보살피고 만들어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이 유의어들을 바꿀 수가 있기는 있는데 항상 그것이 다 잘 바뀌느냐? 아니죠. 자, 옆으로 가서 더 알아볼까를 봐주세요. 유의어들은 일반적으로 문장 속에서 체인지가 가능하지만 항상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 돼지는 사육하다,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 다 됩니다. 하지만 수염은 기르다밖에 안 되죠. 수염을 사육하거나 먹이는 건 안 되겠죠. 그럼 사람은 어떨까요? 아이를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아이를 사육하다. 큰일 나죠.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유의어들은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전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반의 관계 들어갈게요. 둘 이상의 단어가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우리 왜 반대말이라고 알고 있는 관계죠. 그래서 이거를 좀 반대말보다 확실하게 반의어라고 하는데 요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요. 반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한 쌍의 반의어 사이에 단 하나의 의미 요소만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요. 여기 보실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안에 있는 1, 2, 3, 4 모든 게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남성, 여성 또는 남학생, 여학생 이런 식으로 딱 성만 달라야 돼요. 단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예문을 보시면 남학생과 여학생은 반의어가 됩니다. 그런데 남학생하고 주부는 안 돼요. 왜? 성도 다르고 그리고 연령도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이렇게 여러 개가 다르면 안 되는 거죠. 또는 남학생, 여자 이것도 안 되죠. 왜? 얘네들은 위상이 달라요. 즉 그 밑에 나오는 상하 관계에서 여자는 훨씬 상위어고 남학생은 하위어. 이렇게 위치 상태가 다르면 반의어가 될 수가 없어요. 반의어는 항상 같은 레벨에서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러면 반의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돼요. 바로 옆으로 가서 180쪽을 잠깐 보시면 좋겠어요. 자, 180쪽 여러 방향의 반의 관계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 아까 내가 유의어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반의 관계는 반대말이니까 여러분 가다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다의 반의어는 뭘까요? 그냥 아무거나 떠오르는 거. 가다의 반대는 오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계를 보실까요? 시계가 째깍째깍 잘 가고 있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시계가 잘 가다의 반의어는 뭘까요? 시계가 안 가다. 좋아요. 또는 단어를 바꾼다면 시계가 멈추다. 그죠? 안 가다는 부정부사를 사용한 거고 그 다음 단어를 반의어를 부정부사가 아닌 반의어를 쓴다면 멈추다가 되겠죠. 시계가 오다는 절대 안 되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반의어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 문제는 꽤 많이 나와요. 그 다음 그 밑에 요거 별 2개, 요거 시험에 또 나옵니다. 반의관계의 유형에서 상보 반의어, 등급, 정도 반의어, 방향, 대칭 반의어. 먼저 상보 반의어하고 등급 반의어는 요거는 쉬워요, 사실. 살다, 죽다. 중간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요럴 때 꼭 어린이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아이들은 좀비요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살다 아니면 죽다 중간에 단계가 없습니다. 삶, 죽음 이런 게 바로 모순반이요, 상보반이요. 그쵸? 여자, 남자 중간 단계는 아는데 나 게이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상보반이어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특수한 예외가 아닌. 알겠죠? 그러면 등급반이어는 봅시다. 차갑다, 뜨겁다의 중간 단계는 있죠. 미지근하다. 있잖아. 또 높다, 낮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간 단계가 있는 거죠. 이런 게 등급반이요. 말하자면 색깔로 봤을 때 까만색, 하얀색, 중간에 회색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방향반이어인데요. 거기 상대적인 관계, 대칭, 방향 이랬거든요. 아내, 남편, 가다, 오다 이런 예시가 있는데 이 가다, 오다로 한번 기억을 해두면 어떨까요? 자, 내가 여기 있단 말이지. 내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걷고 있을 때 내가 가는 걸로 보이겠죠. 그쵸?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오다 가다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우리 엄마는 나한테는 엄마죠. 하지만 외할머니한테는 딸이에요. 그럼 엄마는 딸일까요? 엄마일까요? 이런 거는 어디 입장에서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런 거는 방향, 대칭 반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요? 그러면은 이제 옆으로 가서 상하관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상하관계는 두 단어 중에서 한 단어가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되는 관계인데요. 상의어나 상위어 같은 말입니다. 하의어나 하위어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예술 속에 문학이 있고 문학 속에 시가 있다. 이런 포함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람들로 한번 해보죠. 너희는 뭐야? 학생이지? 나는 선생이야. 그럼 학생, 선생 다 합쳐서 여기 있는 존재를 뭐라고 말할까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 호모사피엔스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포유류예요. 그쵸? 혹시 아래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아래서 태어났어요? 주몽이야? 자, 포유류고요. 더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동물이고요. 더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생물입니다. 이해가요? 요거 하나 팁 하나 드릴게요. 개념 정의를 한다라는 관점이 있는데, 왜 문제를 풀 때 요거 맞는 거 고르라고 할 때 1, 2, 3, 4, 5에 있단 말이지. 그러면 자 1번에 너희가 맞는 걸 찾아봐. 고서라는 여선생이다. 맞죠? 4번에 고서라는 생물이다. 이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하나만 고르시오. 그럼 뭐가 답일까요? 1번이 답이에요. 자, 국어나 이런 문학에서 헷갈리는 게 있단 말이지.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할 때 만약 내가 어딘가에 가서 소개를 하는 거야.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생물입니다. 그럼 얼마나 웃겨. 그게 개념정의야? 아니잖아. 개념정의라는 건 상대방이 원하는 가장 적절한 그 레벨에서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가끔 시 같은 거 설명이 있을 때 너무 뻔하고 보편적인 얘기가 있고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한 얘기가 있으면 그게 답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상하관계 옆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가끔 우리가 상하관계라는 말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 군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군대라면 상하관계가 중요하지. 상명하달, 명령에 복종하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높은 사람은 상이요, 아랫사람은 하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상사, 부하, 그게 상위관계가 아니에요. 그쵸? 상위관계는 넓은 범주에서 아주 작은 범주로, 세부적인 범주로 포함하는 관계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아셨죠? 그리고 또 상하관계를 구체적인 예시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에요. 구체적인 예시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사람 속에는 학생도 있고 선생도 있고 선생에는 여선생, 남선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상하관계지, 사람 안에는 선생이 있는데 선생 안에는 고소라가 있다. 그럼 고소라는 예시일 뿐이지 요거는 하위어가 아니에요. 이해가죠? 고유명사는 하위어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갑니까?